자, 그러면 박수를 한번 치시고 우리 태경 배우님부터 먼저 인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성 역할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던 이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홍준 역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던 보여주셨습니다. 진정을 하고 죄송합니다. 되게 꼴불견인데. 이상하게 외우는 거죠. 네, 그냥 좀 알려주시면 같이 우리가 어떡해. 그러게 이게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네. 어제 강원도를 일시정지 시네마에 상영했잖아요. 거기는 근데 이제 혜영 씨는 안 혜영 씨는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처음 보는 거예요? 스크린에서 감독님도? 아니죠. 그런데 왜 무슨 거예요? 미실실에서 보긴 봤었는데 음. 근데 또 그 만드는 과정이라서 음. 아직도 다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아직 뭐 색보정하고 좀 남아 있어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아유 참. 네. 첫 질문이 제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배우분들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태경 배우님. 그러니까 완성된 거를 이제 혜영 씨 붙여서 장편으로 나온 영화를 처음 보셨을 텐데 처음 영화를 딱 스크린으로 보셨을 때 어떤 감정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분들. 저는 그 혜영이란 단편 작품을 예전에 같은 섹션으로 그거 상영을 했었어요, 영화제에서. 그래서 그때 너무 영화가 좋았어서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감독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역할인데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때도 되게 감회가 새로웠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혜영 작품 전에 봤던 단편 버전을 보고 이제 붙여진 작품을 보니까 제가 다 약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바로 옆에 혜인 배우님이 앉아 계셨는데 되게 엄청 기분이 이상하시겠다, 좀 되게 감동적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붙여져 있는 건 처음 봤는데 혜영을 한 7-8번 봤을 거예요. 혜영만. 근데 항상 볼 때마다 저는 울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나온 걸 잘 못 봐요. 네, 제가 뭐 작품에 참여를 하면은 그 영화를 잘 객관적으로 못 보겠듯이 어떤 스토리를. 근데 오늘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혜영 씨가 붙으면서 약간 물론 이제 그 둘의 어떤 연애사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이제 기억하고 추억하는 거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다 소중하고 그렇게 기억이 남아 있는데 이 영화 자체에도 저는 보면서 어떤 그 둘의 어떤 소중한 기억들을 담아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 봤습니다. 네, 태경 배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되게 뭔가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감정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사적으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객관적으로 절대 볼 수 없었고 촬영하던 때의 어떤 기억들도 섞여 있기도 하고 지금의 내가 그걸 바라보는 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기분이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붙여서 보는 거는 처음이었고 뒤에 부분만 편집이 최근 버전의 편집을 한 번 본 적은 있었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보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 새로 찍은 혜영 씨 부분의 초반에 볼 때는 되게 아슬아슬한 마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사실은 되게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되게 애정하는 영화이고 인물이었고 그래서 더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더 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한편으로 그것이 또 부담감 내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는 상황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조마조마함을 갖고 보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걸 다 보고 났을 때 그냥 저는 이 영화가 저에게 다가온 것은 어쩌면 영원한 사랑이란 것은 영화 안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마치 이 뒷부분의 이야기가 성우의 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근데 어쨌든 저에게는 이 영화 안에서 성우가 그런 그리워하는 혜영이라는 존재가 그냥 이 영화 전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지 마, 울지 마. 어떡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떡해. 저 이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이게 원래 1월 약간 초상집중이잖아요. 이게 사실 뭐 영화가 뭐 좋니 싫으니 뭐 얘기를 하려고 해도 지금 뭐 다들 뭐 감격에 젖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뭐 얘기 못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은 혜인 배우가 얘기했듯이 이 영화가 혜영이라는 영화가 잘 됐잖아요. 영화제도 많이 가고. 근데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사실은 이거의 어떤 프리퀄과 같은 이 영화를 전 다른 이야기, 연애의 어떤 기억들을 다시 한번 또 똑같은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고도 볼 수가 없는데 그걸 감안하면서까지 차기작이 왜 또다시 혜영에 대한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걸 프리퀄을 찍을 생각이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는데 저기 지금 저쪽 끝에서 맨 오른쪽에 저 빡빡머리 친구가 저희 영화 이제 조정출인데 저 친구가 혜영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그걸 이제 뭐 장편화를 하자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 형 뭐 못 찍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찍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찍게 되긴 했는데 여튼 찍을 생각이 1도 없었는데 근데 리스크에 대한 건 당연히 있었죠. 왜냐하면 사실 다들 영화 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게 속편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제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것만큼 그 이상을 못 해주면은 이제 더 이상 뭐 별로네 그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까대니까. 근데 뭐 그 부분은 그 부분인 거고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어차피 개봉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렇게 됐으면은 영화제에서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은 혜영을 처음 볼 것이다. 기존에 보셨던 팬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그게 사례가 있었으니까 전작이 있으니까 이 속편에 대한 거에 대해 실망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 큰 그림을 봤을 때 빅피처를 봤을 때는 어차피 안 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단편 40분이 먼저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좀만 1시간 20분만 더 붙이면은 장편 1시간 20분이 아니고 20분만 더 붙여도 장편이니까 약간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계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는 좀 느꼈던 게 굉장히 사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영화잖아요.
뭐 짐작컨대 감독의 연애의 기억 중에 발췌를 했을 법한 씬들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픽션이겠지만 그런 감정들이 녹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이 영화에 본인의 연애 경험이 들어가 있으며, 그래서 그게 영화를 객관적으로 영화 감독이자 창작자로서 이 영화를 보는데 어느 정도 객관적일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볼 때 그런 주관적인 감정을 거의 1도 안 놓고 봐요. 영화 그 자체로만 보는 편인데, 오늘은 왜 울었냐 하면 이게 개인적인 감정 이게 아니라 사실 이거 찍는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진짜로. 네. 그래서 요즘 영화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진짜 아이고 보고 나니까 뭔가 좀 그동안 이제 쌓여 있던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이제 해소되면서 눈물이 나온 게 아닌가. 이게 뭔가 좀 완전한 완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성에 가까운 거를 이제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나니까 그냥 스스로가 좀 쌓아왔던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풀리면서 그냥 그렇게 됐고, 여튼 저는 영화를 볼 때 제가 만든 영화지만 저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걸 1도 넣지 않고, 내용은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저는 영화를 무조건 영화로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뭐 어떤 내용이 나오든 뭐 슬래셔 무비든 뭐든 저 다 가짜잖아요. 저는 감정이입이 1도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단지 영화적으로 얼마나 이 영화가 내 뇌를 번뜩이게 하느냐, 그것밖에 안 보기 때문에 저는 감정에 호소하는 영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고 되게 좀 드라이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 제목부터 혜영 씨잖아요. 그 문예인 배우 같은 경우는 아주 전적으로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인 거죠. 전적으로. 그 성우도 같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혜인 배우한테 궁금한 건 이런 작품을 만날 기회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내가 나 배우로서 내 이름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 감정이 굉장히 강렬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만약에 내가 이 영화의 주연이었으면 이 영화를 못 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성 때문인 거죠. 과거에 성우가 어떻게 만났고. 근데 그래서 돌아와서 질문은 언제까지 김용상 감독이랑 작업을 계속할 건지,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고착화되면 어떡하지? 이 이미지가? 이런 같은 감독으로서 좀 뺏어오고 싶은 질문을 드립니다. 김영삼 감독님 간에 이게 어쨌든 간에 혜영과 성우의 연애의 시작과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혜영은 이 영화로 마무리가 되었고, 혜영이었던 저도, 그리고 아마 김영삼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이제 빠이빠이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면은 물론 앞으로 영삼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계속 하게 될지 혹은 계속 하게 될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없으니까. 근데 계속 해왔던 작업은 본인의 삶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었고, 그리고 저는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기가 이런 사적인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서 가족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걔든 다른 시기에 자신에 대한 영화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장례식에서 그것을 모아서 틀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혜영으로서는 아마 존재하기 어렵겠다 다시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뭐 촬영 중간에 이번에 혜영 씨 찍을 때 그냥 농담처럼 한 10년 뒤쯤에 한번 더 하자고. 비포 선셋 별장아리처럼 아주 뒤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농담처럼 말하긴 그 배우분들은 각자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 혹시 본인 나온 장면도 좋고 아니면 아니어도 좋고 인상적인 장면 혹시 하나씩 있을까요? 유준 배우님부터. 아무래도 본인이 나온 게 제일 재밌었겠죠? 그건 아니고 인상적인 장면? 저 일단 다음 턴으로. 저는 그 사랑에 대해서 두 분이 싸울 때 그 장면이 영원 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도 되게 좋았고,
일단 혜영이 거기서 눈물이 터진 거에 대해서도 좀 공감이 갔고 혜영이란 인물이 또 한 번 되게 이렇게 한 겹 또 쌓이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영상으로 봤을 때. 혜인 씨는 어떤 장면이 제일 오래 마음에 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헤어질 때? 아니, 그러니까 헤어질 때가 아니라 이제 에필로그와 6장에 걸쳐서 이제 서울로 떠나기 전에 복도에서 반지 줄 때. 네네 반지 줄 때 되게 좀 애틋한 촬영 또 하면서도 플라스틱 있었고. 반지잖아요. 14K. 변하지 않는 플라스틱인 줄 알았건만 그게였죠. 네, 그게 어쨌든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지훈 씨는 생각이 안 나면 그 랩하는 부분은 그 실제로 연습을 해온 건가요? 아니면 배워왔나요? 아, 랩을 직접 쓰신 건가요? 네, 그 이제 용삼이랑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연관성을 이제 좀 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혜영이 첫 장면에서 이제 둘이 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랩을 하게 됐는지에 있어서 오빠 영향을 받았다. 오빠는 무엇이냐 했을 때 래퍼다 해가지고 이제 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제가 예전부터 좀 랩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혼자 가사를 쓰고 그 저 비트랑 가사를 제가 다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용삼이한테 한 3-4개를 보내줬어요. 이런 랩이 있다 했더니 그러면 형 이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 랩을 이제 선택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 장면 되게 재밌었다고. 아, 네. 그럼 이제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겠는데 꼭 질문이 아니어도 좋고요. 그 감상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감상평도 좋습니다. 네. 손 이러면서 먼저 하실 분 어디? 네, 제 앞에 계신 분. 우선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북한 직업 이렇게 치킨이 와닿는 영화는 처음이었어요. 김용상 감독님, 김용상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보면 이렇게 흑백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장편으로 할 때 또 흑백으로 하셨는데 흑백을 이렇게 선호하시는 이유? 일단 저는 색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고 처음에 그래서 저는 좀 색을 좀 되게 잘 쓰고 싶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단순히 그 자체만 담아내는 카메라로 그냥 그 자체만 담아내기보다는 그냥 좀 더 색을 좀 조합하고 배합하고 해서 좀 인위적이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은데 근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을 때 혜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자신도 없었고 할 여건도 안 됐고 장비도 부족했고 돈도 부족했고 그래도 원래 흑백을 원래 또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하기도 했고 고전 영화도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다음에 영화를 찍는다면 무조건 컬러로 찍지 않을까. 지금 제가 한참 좀 색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찍으면은 완전 총천연색의 풀 컬러로 영화를 찍을 생각인데 근데 아직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저는 그냥 간단하게 2가지 질문할게요. 저기 뒤에 보면은 방에 그 액자가 걸려 있잖아요. 카페에서도 할아버지 액자가 걸려 있고 그거는 그런 액자를 넣으신 의미랑 또 영화 중간에 보면 점프컷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치킨집 아저씨 있을 때도 그렇고 둘이 얘기할 때도 은근히 그 점프컷 계속 막 쓰시던데 그거 왜 그렇게 쓰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점프컷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점프컷은 제가 한 2010년도 때부터 계속 밀고 있는 저만의 편집 방식이고 남들이 김용삼이 남들과 가장 구분되는 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저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제 점프컷을 이제 좀 제 시그니처처럼 사용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또 점프컷이란 것 자체가 어떻게 이게 이거에 점프컷에 적응이 안 된 관객들은 뭔가 되게 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보는 TV나 영상에서 보면 다큐멘터리, 특히나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다 점프컷을 많이 써요. 그걸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뭐 대충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템포 같은 게 빨라져서 사람들이 몰입감이 계속 몰입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지금 약간 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오늘 좀 잘 못하겠네요. 약간 좀 앞뒤가 안 맞을 때 하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액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처음에 혜영방에 나오는 그 그림은 혜영이 자화상인데 혜영이 자화상인데 처음에는 그 시나리오에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근데 우리 그 PD이자 조 감독인 이제 강동원 감독이 또 미대 출신이라서 방에 하나 걸려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혜영의 자화상을 넣어서 뭔가 그 혜영이 자화상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림을 그만두게 될 때도 자화상을 통해서 좀 직간접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은 이제 브람스의 자화상인데 그래서 카페 컨셉 자체가 이제 그냥 그 브람스를 이제 컨셉으로 하는 카페고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그 브람스 왈츠 그것도 이제 그걸 위해서 일단 브람스 자화상을 넣기도 했고 또 뭔가 그 브람스라는 그 자화상 그 브람스라는 인물이 계속 화면 위에서 이제 그 성우랑 혜영 그리고 뭐 혜성이랑 성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뭔가 좀 약간 그런 신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좀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그 기독교 그리고 그런 뭐 기독교에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겠죠. 우리 뭐 무신론자들한테는 뭐 신이겠고 그런 신적인 관점에서 뭔가 둘을 계속 보고 뭔가 관조하고 뭔가 좀 영향을 주되 안 주는 것처럼 뭔가 개입을 한 것처럼 안 한 것처럼 시간을 돌려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개입하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여주고 나왔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그 영화가 단편이 이제 혜영이고 그 당시 혜영 씨인데 왜 혜영 씨로 그런 순서로 편집을 하셨는지 혜영 씨 혜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혜영 씨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크게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혜영이 먼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혜영 씨를 먼저 보고 혜영을 보면 뭔가 좀 맥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보던 거를 혜영을 보여주고 이후에 혜영 씨를 보여줌으로써 뭔가 마지막을 영화를 봤을 때 영화 전체를 내가 온전히 뭐 새로 봤구나. 이전에 있던 거를 또 봤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또 저는 약간 좀 인과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라서 그래서 뭐 서사 구조 같은 경우가 뭔가 답이 뻔하게 나와 있으면은 좀 되게 좀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좀 비틀어가지고 좀 새롭게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또 뭔가 프리퀄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스타워즈에서 다스베이더가 왜 그렇게 생겨 먹었고 왜 이걸 쓰고 그렇게 하는지 그게 나중에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거에서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뭔가 좀 하나둘씩 맞아 떨어질 때 관객들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뭔가 잘 짜여진 잘 갖춰진 형식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쇼트 중에 십자가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십자가가 하는 영화적인 설정 그 장치 기능을 정확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물론 그 뭐라 그러지 판타지처럼 비코즈 오브 유 하기도 하고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하면서 대사가 있지만 그 두 가지를 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그 대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넣은 의미 혹은 그걸 통해서 뭐 영화를 통해 관객들한테
주고 싶었던 의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기능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인서트죠. 예, 이제 신과 신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제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뭐 가장 편집적인 기법에서 좀 제일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고로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예, 신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제가 직접 경험해야만은 이제 경험론자이기 때문에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는 그런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가 우리한테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영화상에서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제가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은 그 존재 절대자에 의해서 영화에서 그 뭐 성우와 혜영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뭐 백투더퓨처처럼 뭐 과거에 미래에서 과거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역할은 두 사람의 만남을 계속 만나게 해주기도 하고 또 분리시키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있었고 여튼 좀 지금 약간 좀 또 머리가 또 먹이죠. 그 공통적으로 질문을 감독님과 배우분들한테 드릴게요.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본인이 시나리오를 받고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지점이 뭐였는지 그런 씬이나 혹은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또 감독님한테는 본인이 연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점은 어떤 거고 또 단점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태경 씨부터.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투리가 좀 그래서 이번에 좀 경악했던 게 대구에서 상영한다 그래서 경스러운 거예요. 사투리를 감독님한테 배웠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뭐 괜찮아 하다가 이제 몇 번 만났는데 이제 제가 그 옛날부터 뭔가 흉내를 내거나 이런 성대모사나 아무튼 사투리나 이런 걸 전혀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계속 언지를 줬는데도 되게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같이 연습을 했는데 엄청 무서운 거는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은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자지러지시는데 약간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 하면서 이거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하면서 예상보다는 되게 몇 번 더 만나서 하기는 했었는데 뭐 아무리 좀 연습을 해도 이게 감독님도 이제 그쪽이고 이제 스태프분들도 대구 분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현장에서도 계속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촬영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투리 되게 잘 하지 않으셨는데 거의 이질감을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유준 씨? 네, 저는 그 술을 먹는 장면이 제일 이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술을 안 먹고 연기를 하자니 이게 안 될 것 같고 술을 먹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얼만큼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실 제 기억으로는 한 2병 반을 마신 것 같아요. 근데 안 취하는 거예요. 그때 밥 시간이었는데 밥 먹을 때 전 술을 마셨거든요. 왜냐면 밥 먹고 바로 제가 이제 그 막 술 취해 있는 장면 찍는다 그래가지고 2병 반을 마셨는데도 멀쩡하길래 계속 마셨어요. 또 저기 이제 씬에서도 마시잖아요. 그게 다 술이었어 진짜. 근데 중간중간에 막 보드카도 생기고 막 그래서 보드카도 마시고 뭐 맥주 말아서 마시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좀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창피했다라는 게 뭐 어떤 말이냐면 배우가 사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보는 나의 눈으로서 나의 연기를 좀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좀 어떤 만족감이 있어야 뭔가 잘했다 뭐 이렇게 느끼는 스스로의 어떤 그런 욕심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일단 뭐 정신이 없이 하다가 이제 점점 취해갔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게 그거 찍고 나서 좀 약간 멘붕이 왔어요. 약간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거 완전 개판 친 거 아니야? 그건 연기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랑 상관없이 그런 건가요? 그냥 스스로 그러니까 저는 아예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막 내가 여기서 이 대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딱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잘 그러니까 술 먹길 잘했다 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술 취해서 다음날 생각하면 쪽팔리잖아요. 뭐 어떤 막 생각도 안 나는데 막 옆에서 너 어제 그랬다. 그럼요. 네, 근데 내가 주관적으로 저 연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부끄러운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성준의 입장이었으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하이겠죠.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게 그래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어차피 그 씬에서도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도 그렇게 했겠구나. 뭔가 잘하려고 하지 않고 연기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혀꼬이면 혀꼬이는 대로 그냥 뭐 이상한 말 나오면 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조금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렵게 느껴졌던 장면은 사실 해영 찍을 때는 사실 어려움이라는 게 거의 없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혜영 씨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들이 좀 상세해 있었던 편이긴 했던 것 같아요. 연기적으로는 외적인 부분은 너무 좋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거는 정강이를 차는 장면이 네,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혜영에서 싸대기 때리는 장면을 미리 리허설도 하고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테이크를 한 2번 했는가 만에 오케이가 났었고 그래서 그게 기탈 없이 이제 끝났는데 이 정강이를 차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를 되게 많이 갔어요. 이게 저희가 조금 약간 방심을 해서 이거를 준비를 조금 충분히 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래서 그 씬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보호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느낌이 오지 않는다 해서 보호대를 이렇게 내려놓고 종아리를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연기를 하셨는데 테이크가 이제 거듭될수록 이제 저는 또 리얼하게 차야 되니까 실제로 찬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깊은 상처를 제가 감독님께 남겨서 저도 마음이 너무 이렇게 내내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랬습니다. 네, 혜영의 어떤 복잡한 감정에 대한 연기적 고민일 줄 알았는데 정강이였군요. 네. 제가 연기를 했을 장단점. 네, 일단은 제가 연기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 뭐 그게 없죠. 이 사람에 대해서 배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일단 없어서 그게 일단 뭐 연출하는 입장에서 너무 편하고 대신에 일단 뭐 대사를 외워야 한다거나 사실 제가 진짜 대사를 못 외우거든요. 제가 대사를 쳤던 것 중에 대사대로 쳤던 게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순서도 다 다르게 하고 그래서 뭐 배우들이 받아쳐준다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기도 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그 영화 딱 슛을 들어가고 이제 컷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감독이 있으면은 이제 오케이, NG, 킵 뭐 이렇게 해서 딱 거기서 결정을 내야 돼. 무조건 다시 플레이백을 해야 돼. 다시 봐야 돼서 그만큼 또 시간을 또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뭔가 기존의 다른 감독님들이 계실 때 작품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저희가 남았는데요.
네, 저희 질문. 저 질문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돼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머릿속에서. 그거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질문 할게요. 하나는 그 삼성 유니폼을 입고 나오잖아요. 오승환 선수와 이승엽 선수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팬이셔서 이렇게 삼성 유니폼을 계속 입고 나오시는지 궁금하게. 오승환 선수랑 그 굳이 막 정말 뭐 박한희 선수도 있고 많은데 왜 굳이 오승환 선수와 이승엽 선수 유니폼을 입고 계속 나오는지 궁금하고, 그 중에서 이승엽 선수 마지막에 외국인 노동자가 이승엽 선수 유니폼을 벗고 안에 뭐지? 이렇게 던진다고 해야 되나? 그거 봤을 때 속으로 이승엽 선수 전 선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속상하시겠다. 그걸 느꼈었어요. 저 이승엽 선수 굉장히 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정말 제 고민 정말 많이 했던 건데, 제가 작년에 박하영 영화를 보고 그 지비를 동성아트호에서 한 걸 갔었어요. 그래서 박하영 영화에서는 이거 진짜 민감한 건데 흡연 장면이 굉장히 많아서 박하영 감독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영화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워서 나중에 여자 배우들 같은 건 다 끊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실제로는 잘 모르지만 보면 이렇게 영화를 위해서 처음 담배를 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성우 대사가 있잖아요. 우리 건강해서 담배 끊자. 근데 실제로도 그러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그 오승환 선수랑 이승엽 선수에 대한 유니폼은 일단 제가 원래 시나리오 쓸 때부터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고, 그리고 이승엽 선수랑 오승환 선수 유니폼이 있어서 그걸 이제 소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렇게 해서 적었던 거고,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나리오를 쓰면서는 그거에 좀 의미를 부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승엽 선수가 아마 그 장면을 봤으면 조금 좀 가슴이 아프셨겠죠. 네, 근데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팬으로서. 마지막으로 흡연 장면에 대해서는 네, 좋아하셨다고. 제가 알기로 여기 다 흡연자시거든요. 진짜 몰라가지고.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는 우리 건강해서 담배 끊자 이 장면이 나오길래 그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거였어요. 실제로는 영화 속의 대사는 그렇게 했으니까 실제로는 그러셨는지 궁금해가지고. 현재 저는 지금 금연 중입니다. 오. 네, 2달째입니다. 오. 만약에 혜인 배우가 연기했던 혜영이 담배를 못 피는 배우였다면 정말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어떤 준비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담배를 피는 어떤 짧은 연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한갑을 피고 쓰러진 적이 있어요. 네. 진짜 실제로 그런 게 준비가 좀 미흡한 경우에 비흡연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맞아. 만약 이번에 저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감독님 같으면 설정을 바꿨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배우한테만 물어봤을 거예요. 배우 의견을 들으실 것 같아요. 배우의 의견을 물어보고 죽어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만약에 이 배우랑 정말 같이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면은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만약에 나가서 질문을 하시려면 오후극장이 문을 닫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못 하십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영화를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그 마지막에 이태경 배우님이 이제 제외했을 때 입고 있던 옷의 스타일이랑 가방은 똑같은 걸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혜영이 볼 때 이제 혜영 씨에서 계속 전 연인한테서 뭔가 이어지고 또 그것이 또 그 사람한테도 이어지고 이런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일부러 이제 혜영이 입고 있던 그런 룩을 똑같이 맞추시고 가방도 똑같이 사용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해요. 네, 원래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혜영이 이제 영화상에서 성우랑
이제 이별하거나 아니면 혹은 뭐 사별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후에 그 혜영 씨 말고 혜영 진짜 혜영 끝나고 나서 이제 진짜 순차적인 시간대로죠. 그 시간 이후에서 혜영과 성우는 만날 일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든 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고, 예, 그래서 혜성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혜영이 원래 전작 혜영에서 입고 나왔던 그뭐 옷은 좀 다르긴 그러니까 원래 혜인배우가 입던 옷이 아닌데 백은 똑같은 거를 쓰게 했고 옷도 코디를 비슷하게 하기도 했고 또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혜성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쇼커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혜영이 그 마지막 끝날 때쯤에 교사가 됐을 때는 또 쇼커트고 일부러 좀 비슷하게 했어요. 또 혜성의 이름 자체도 단순히 뭐 혜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성우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냥 혜성은 성우이기도 하고 혜영이기도 하고 그 두 존재를 좀 같이 섞어 놓은 그래서 혜성의 대사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성우와 혜영이 뭐 서로 만나면서 약간 약간 좀 후회스러운 마음들 그런 것들이 좀 녹아낼 수 있도록 좀 대사를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런 대사 있잖아. 알 때 되면 알 거라고. 내 때가 네. 되면 알게 돼. 맞아. 그런 식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하면 한상 선생님인데 초반에 이제 디렉터 같은 게 쓰는 티를 입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이제 연예인들에서 미래에 대한 보는 거 얘기하고 결국 어떤 이제 고준 배우님 이렇게 가수 대략한 후에 이제 태도를 바꿔서 하면서 스탠다드라는 배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돌아온 이제 혜인 배우는 이제 그 이제 그림과 그다음에 그런 부분 보면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사회적 의제나 어떤 이제 뭐 그런 세대적인 부분을 이제 소리 안 내더라도 되게 좀 엄청 이제 압축적하다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본 게 스탠다드와 디렉터가 이티 가지고 이제 정교하게 이제 좀 대비를 하신 게 맞는지 그냥 간단하게 확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김영선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이름을 계속 작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오락관부터 계속 보셨던 분들이 찾아내는 코드가 분명히 있고 혜영과 혜영 씨도 앞부분 전반부는 이제 다 이제 중편 혜영에서 이제 허준민수 검사를 배경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로만에서 벌어지던 실내극을 확장을 시키기보다는 그냥 최소한의 장치와 그리고 또 이제 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이제 두 분의 배우를 추가시켜서 있는 건데 이제 아까 전에 칼라로 촬영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이제 좀 이제 새로운 어떤 부분으로 좀 나가실 건지 아니면 계속 이제 이 감관 이제 유니버스의 깊이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실 건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후에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받은 그 스탠다드와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혜영을 찍었을 때는 뭐 스탠다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예, 그냥 집에 스탠다드 티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티를 써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프리퀄을 만들면서 그거를 의미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예, 내용을 그렇게 만들면서 그냥 성우가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걸 티셔츠 문구로 통해서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일단 사실 요즘 좀 되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 앞으로 제가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사실 얼마 전에 극한 직업을 봤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내 삶이 윤택해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약간 똥꼬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죽어도 나는 상업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만들지 않겠다. 이게 절대로 뭐 잘나서 뭐 그렇게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싶고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뭐 물론 그 이병헌 감독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제가 가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사실 요즘 나이가 한두 살 먹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30 중반인데 이게 정말 돈이라는 게 꽤 중요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아예 확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혜영 씨 프리퀄 이 작품도 좀 약간 좀 제가 원래 기준에 가지고 있었던
대중성에 좀 많이 좀 높이를 많이 좀 맞췄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제 기준보다는 물론 뭐 관객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있겠지만 네, 그래서 좀 요즘 좀 생각이 되게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감독들은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아마 김용삼 감독님이 상업 영화를 한다면 분명히 독립 영화를 보던 팬들도 다 볼 것 같아요. 그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 영화 지지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일단 그 혜영 이 자리에서 봤었고 이제 오늘 또 장편을 보면서 느낀 생각인데 좀 어떤 원룸 영화의 어떤 경지를 보는 것 같아서 일단 굉장히 저는 많은 생각을 했던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영화가 저는 혜영이랑 혜영 씨가 좀 영원성에 대한 우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보면 뭐 이승엽 이제는 은퇴한 이승엽 얘기를 할 때나 이제 아니면 이제 지금은 무너진 성적이 안 좋은 삼성 라이온즈 이제 좋았던 뭐 시절에 대한 이야기나 뭐 플라스틱 이런 것도 그렇고 항상 좀 영원한 건 없다는 좀 명제에 대한 변명처럼 들리면서도 좀 그러는 한편에도 이제 그런 와중에도 지켜내야 되는 것 좀 이런 좀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영원한 게 무엇일까? 난 그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항상 하게 되는데 GV 하면서 좀 뭐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제 그 감독님 그리고 문혜인 배우님이 이제 이 영화에서 정말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뭐 대사나 아니면 장면이 딱 하나만 있다면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질문이네요. 답변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저는 혜영에서 싸대기 때리는 장면. 야 이래야지만 네. 어쨌든 혜영은 저한테 영화 작업이라는 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작업이었고 그때 유일하게 조금 늦은 시간까지 찍었던 하루였는데 여름에 근데 그때 서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가면서 되게 의기투합해서 뭔가 그 장면을 되게 뚝딱뚝딱 만들어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네 그거 찍는 그 과정이 사실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냥 스티커만 봐도 한때는 되게 웃음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라서 그걸 꼽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일단 원래 사람이라는 게 되게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이때는 이게 좋았는데 시간 지나서 또 이게 별로고 이게 더 좋고 그래서 지금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제가 영화를 방금 보고 났을 때 느꼈던 장면 중에 좀 영원히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장면은 그냥 맨 마지막 엔딩 장면도 아니고 엔딩 컷인 것 같아요. 둘이 이제 손을 부여잡고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아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에 껴져 있는 반지 그 자체가 이미 뭐 영화에서는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기독교적인 느낌에서 뭐 신께 드리는 약간 기도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좀 제일 영원히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꼭 이거 질문 안 하면 아쉽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으면 GB를 우리 배우분들이랑 감독님 얘기를 듣고 GB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마지막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뻔하지만 뭐 차기작이 있다면 차기작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지금 일요일인데 밤늦은 시간까지 이제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내일 또 뭐 출근이 있으시거나 또 뭐 지금 학생들은 방학 시즌인가요? 방학이죠? 그러면 뭐 네. 어쨌든 여튼 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래 계셔주셔서 감사하고요. 차기작에 대한 생각은 지금 1도 없습니다. 네, 올해는 안식년이라서 무조건 즐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영화
또 늦은 시간인데 끝까지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처음 상영이고 처음 보여지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영화가 저에게 사적으로 특별한 것인 것처럼 오늘의 시간과 이 영화가 관객분들 한 분 한 분께 또 오래 기억되고 또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딱히 계획 같은 걸 잘 안 세우고 사는 사람인데 뭐 살면서 생각하는 건 딱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어떤 희망으로 좀 살고 있는데, 오늘 관객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좀 더 좋은 날들이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영화에 이렇게 숟가락 얹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와주신 배우분들과 감독님한테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어플, 왓챠 이런데 SNS에 올리는 감상평들을 사실 다 찾아보거든요, 매일매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 목적이라기보다 부끄러워서 말씀 못하셨던 개인의 감정 같은 것들, 감상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아마 배우분들도 감독님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